네, 방송사고입니다. 잠깐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합니다. 어쨌든, 어, 핸드폰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조금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황하게 만드네요. 예, 잠깐 끊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가면은 세시서 문학관이라고 하는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중강 스님과 천상병 선생님과 그리고 이회수 이 세 사람 속칭 도적놈 세 명입니다. 이 세 사람의 휴식 공간 각 방이 있습니다. 따로 방을 마련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은평구청장님은 김우영 구청장님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구청장님이십니다. 나이가 48살 정도 되셨죠. 예, 대한민국 최연소 구청장님인데 그 은평구 세시서 문학관을 개관하시는 날 축사가 걸작입니다. 예. 천상병 선생님은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광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막 항암 투병을 끝내고 남긴 말이 좀 더 살다 간다였습니다. 그래서 셋 다 소풍 왔다 간다, 또 괜히 왔다 간다, 그 다음에 좀 더 살다 간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그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남겼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쯤 은평구에 들리시면은 세시서 문학관에 가서 이회수 방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인 천상병 선생님 한번 추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태생은 일본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유명하신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주요 저서는 새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천이라고 하는 시집도 있고 요놈 요 이쁜 놈이라고 하는 산문집도 있죠. 서울대 상대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갈 때쯤 돼서 어느 대학이 제일 좋으냐 물으니까 서울대학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분께서 그 각 서울대학에 20몇 개 이제 과가 있는데 그 과를 다 종이에다 적어서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제일 멀리 가는 과에 가겠다 이래가지고 던졌는데 상대가 제일 멀리 갔대요. 그래서 상대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천재예요. 이분은 아주 굉장한 그 천재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상대를 2년 다니시다가 이 학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구만. 그리고 자퇴하셨어요.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1949년 마산중학 5학년 때 죽순 11집의 시 공상회에 한 편을 추천받았고 1952년 문회의 강물, 갈매기 등을 추천받은 후 여러 문회지에 시와 평론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시청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예. 어디 현정환님, 그 다음에 현재 약 50여 명의 시청 중이시라고 하는데 정욱철님, 유명남님, 염은진님, 전경자님, 김건민님, 이홍선님,
김차영님, 예, 곽동현님, 전경장님, 예, 어지간한 분들은 또 시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천상병 선생님 일대기 중에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 1967년 7월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 속칭 동백님 사건이겠죠. 여기에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전기 고문을 3번이나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토록 어린이를 좋아하셨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전기 고문 3번 당하시고 그리고 우주의 근원, 또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그 시로 압축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그 투병 기간 중에 돌연히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친구들은 이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유고 시집을 내드렸습니다. 그 유고 시집이 새라고 하는 시집이었었어요. 돌아가신 줄 알고 시집을 내드렸죠. 흔히 문단의 마지막 순수 시인 또는 마지막 기인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간경변, 간경화로 춘천까지 오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또 놀랍게도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아주 뚱뚱하셨어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완치돼 가지고 나가셔서 8년 더 사셨습니다. 더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뭐 물론 괜찮다 다 괜찮다 요놈 요 이쁜 놈, 나는 할아버지다 요놈들아, 이런 산문집을 또는 그림 동화집을 내시고 돌아가셨죠. 미망인 목순옥 여사하고 함께 날개 없는 새 짝이 되어라는 글모음집도 펴내고 또 유고 시집 나 하늘로 돌아가네를 함께 펴내기도 했습니다. 저하고는 춘천에 그 간 경화로 입원하셨을 때 제가 문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천상병 선생님이 저를 유난히 이뻐하셔가지고 제가 병원에 문병을 안 가면은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천상병 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뭐 당구장이고 뭐 이거 시내 온통 시내를 돌아다녀서 저를 수소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제가 약주를 완전히 이제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 약주를 좀 가져오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몰래 맥주를 사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내과 과장님께서 천상병 선생님하고 서울대 동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술 드시면 유난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 내과 과장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술 마신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시면은 천상병 선생님 그러십니다. 개새끼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몰래 이제 그 약주를 드리면은 맥주를 드시곤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도 하루 절대로 2병 이상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4시간마다 한 병씩 드시라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셔도 늘 시계를 보십니다. 술 마실 시간이 언젠가. 항상 네네네네 이렇게 대답만 하시고 그 진행자가 물으면 그리고 시계만 계속 보셨어요. 거의 별 말씀 없으시고, 이분께서 옛날에 구로공단에 초청 강연을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로공단의 그 직공들, 그
공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막 구름대 같이 모여서 그 천재 시인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신다니까 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기대에 찬 눈망울로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선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단에 딱 오르셔서 손을 바짝 하늘로 치켜드시고 여러분 다 이쁩니다. 그러고 한마디 딱 하시고 내려가셨답니다. 물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풍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열화와 같이 박수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주 순수하기로 소문난 분이시고 거의 어린애하고 똑같으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하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처음에 200원만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 200원 가지고 반 100원 가지고는 막걸리를 사 드시고 100원을 가지고는 사탕을 사서 어린이들한테 나눠줬어요. 동네 어린이들한테. 그런데 이 동백님 사건 재판 기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고 천상병은 다방 어디에서 간첩 누구누구를 만나 공작금 200원, 막걸리 150원 할 때입니다. 공작금 200원을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아리랑 술집에서 막걸리 한 대를 사 먹은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공작금 200원이 뭡니까? 공작금 200원이. 그게 유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기고문 3번씩이나 당하고.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정기고문 했던 사람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본답니다. 알아본다 이러셨어요. 선생님께서 늘 똑같은 말을 한 3번씩 되풀이 하셨습니다. 요놈, 요 이쁜 놈, 괜찮다, 다 괜찮다 이렇게 반복을 하셨는데 알아보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막상 만나 보면은. 그러니까 그 춘천 오셨을 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절대로 이불을 못 갈게 하십니다. 나 자고 간다 이러시는데 저는 막 대시인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이제 이부자리 막 준비하고 이러는데 이불 못 갈게 하십니다. 그 사연이 또 참 가슴 뭉클합니다. 박재삼 선생님 댁에서 아주 두 분이서 그렇게 교분이 아주 두터우셨는데 어느 날 그 박재삼 선생님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두 분이서 잡수시고 이불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박재삼 선생님 사모님한테 아주 혼이 나신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디 가서 주무실 때 이불을 못 갈게 하십니다. 그 박재삼 선생님 댁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중에서 그 박재삼 선생님 사모님이 쓰시는 샘플 향수를 그 술병 작은 미니 술병 그 샘플인 줄 알고 드셨다가 3일 동안 입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술을 좋아하셨죠. 선생님 그 오셔가지고 늘 불안하셔가지고 반드시 화장실 불을 켜놓게 하시고 그리고 입을 못 펴게 하시고 그런데 주무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그 이불에 세계 지도를 그리고 혼이 나셨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데 가가지고 잠 못 주무십니다. 못 주무시고 결국은 거의 새벽녘에 서울로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 시인통신이라고 하는 인사동에 술집이 있는데 항상 천상병 선생님의 맥주를 2병을 항상 냉장고에 평소에 보관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들어가시면은 그 냉장고의 문을 열고 4시간마다 한 번씩 2병을 끓여 주셨죠.
무척 약주를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는 중광스님하고 아주 가까우셨는데 두 분이 만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바닥에서 땅이 젖었건 말랐건 두 분이 엎드려 가지고 넙죽 절을 하십니다. 예. 그 절을 항상 동생이라고 불러주시고 굉장히 아끼셨는데 두 분 다. 두 분이서 서로 엎드려 가지고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요? 그 저는 어느 분께서 더 위인지 나이가 많으신지를 몰라서 어느 날 제가 중광스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어느 분께서 더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고 여쭈었더니 중광스님 말 상병이는 저는 상병이는 이러시기 때문에 중광스님이 나이가 위인 줄 알았어요. 상병이는 3살이고 나는 5살이고 외수 너는 7살이다. 네가 세상 때가 더 묻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예. 두 분 굉장히 순수하셨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광스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시면은 EDPS 음담 패설로 시작해서 음담 패설로 끝납니다. 예. 그걸 일컬어 육두 법문이라고 그러죠. 예. 스님의 일종의 설법의 한 방식으로 그 육두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느 보육원 원장님께서 어느 봄날 그 불교 모임이 있었는데 만났을 때 스님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그 보육원 원장님께서 여자분이신데 그 40대 여자분이신데 스님 지난 겨울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중광 스님 그 보살님 거시기 밑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두법문을 하시는 바람에 그 보살님이 고소를 하셨어요. 예? 덜커덕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검사가 이제 또 묻습니다. 중광 스님한테. 아니 스님이 그 수행자이신데 담배도 하시고 술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중광 스님 천년덕스럽게 그 검사한테 이놈아 나는 오입도 잘해. 그리고 탁 하는 바람에 그 검사가 처음에는 아주 당황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 검사님이 중광 스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두 분께서 몰고 다니셨는데 저는 그 두 도인을 영광스럽게도 다 형님처럼 모셨고 두 도인께서 저를 너무나 아끼고 총애를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한 시대에 두 도인을 모셨으니까 저같이 참 복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예. 역시 저는 그래도 이제 세상 때가 두 분보다 훨씬 더 묻어서 아직도 공부가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술을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암성보를 받고 마침 이제 술도 못 마시고 그 술은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부의 그 텍스트 교과서 같은 것인데 이제 그 공부는 이제 끝난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지 결국 암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입에 못 대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자들이 스승의 날을 기해서 또 부처님 오신 날 탄신일을 기해서 초파일을 기해서 대거 몰려들 오기로 했는데 참 이럴 때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 대신 여러분께서 좀 드셔주세요. 예. 술 좋죠. 그야말로 마시면은 기분 좋게 마시면 보약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마시면은 독약이죠. 예. 건강을 엄청나게 해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실수 연발해가지고 참 쑥스럽게 한이 없고 낯을 못 들 정도가 됩니다. 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할 때는 끊으려고 무척 애도 많이 썼습니다. 실수를 하도 많이 해서 아침에 뭐 고개를 들고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뭐 문화생들 얘기라든가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뭐 거의 짐승이고 동물이고 예. 정말로 참 고개를 못 들 정도인데 에이 설마 내가 그랬겠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문화생이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고스란히 찍어놨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3년 동안 또 술을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알코올 중독은 무서운 것이 술을 끊어도 보통 3개월이면 주독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정신적인 건강까지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후에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술 마시잖아요. 취하면은 다시 중독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리고 꼭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나면 우울증이 같이 따라옵니다. 예. 심각한 증세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주벽이 심하거나 그리고 중독 상태에 있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염장조 좀 덜 죽이고 그리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좀 안 드시게 또 줄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그리고 칭찬 많이 해드리고 그 자존감,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술, 또 예법이 있지요. 취하면은 뭐 예법이고 뭐이고 다 무시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른 앞에서는 두 손으로 따르고 두 손으로 받고 그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술을 마십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술을 마시면은 그 신체 구조상 또 의학적으로 술이 덜 취한답니다. 예. 그 오른쪽으로 돌리고 마시면 더 취한대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고 술을 마시면 덜 취한다고 그러죠. 예.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 술은 남한에서는 부자지간에 서로 술을 권커니 잣커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에서는 술은 그것이 큰 신뢰랍니다. 그 연령이 낮은 쪽에서 담배는 맛담배질을 한대요. 근데 술은 맛술을 못 마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술은 맛술을 먹더라도 담배는 또 맛담배질 하면은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됩니다. 예. 물론 뭐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다르겠죠. 그러나 특히 이제 이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별히 사실은 유념하고 사실 예의 범절은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안주 잘 안 먹습니다. 안주 잘 안 먹는 분들은 사실은 주독 때문에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건강을 돌봐가면서 술을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 술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서 포장마차에서 늘 함께 마시던 술 친구는 룸사롱 가서 술 마시는 처지가 돼서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룸사롱 가서 마시게 되면은 포장마차에서 마시던 친구 안 부릅니다. 분위기상 그래요. 그래서 술 친구가 오래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술만으로 친구가 되는 경우는 길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세년년 그 포장마차에 가서도 부르고 룸사롱에 가서도 부르게 되는 친구들은 대개 그 술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매개체가 하나 있을 경우,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그 즐기는 취미가 같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게 인연이 그렇게 잘 안 끊어지는데, 대개 술만으로 교제가 이루어진 관계는 빨리 끊어지기 쉽습니다. 예. 술 또 땡기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이 제 대신 마셔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오늘 돌직구 그대가 인간임을 자처하면서도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없다. 기분은 약간 나쁘더라도 그저 인간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만족하라. 모름지기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같은 인간들에게 툭하면 개만도 못한 놈 소리를 듣거나 뻑하면 벌레만도 못한 놈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도대체 그대의 인생을 견생이라고 해야 마땅한가, 충생이라고 해야 마땅한가? 이 견생, 충생,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SNS상에서는 특히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 익명의 울타리, 익명의 그늘 속에 몰래 숨어서 사실 사람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 악플들 남발하고 그래서 일찍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기도 했었죠. 악플, 가급적이면은 선플로 바꾸고 그리고 악연보다는 호연으로 이어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문학관에 특히 그 관람객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도 좀 했고 사진도 함께 찍어드리고 그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이런 바람에 좀 비교적 피곤해져 있습니다. 오늘 좀 경쾌한 동요 퐁당퐁당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악보 보면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거의 동료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뭐 KBS라든가 방송국에서는 아직도 어린이들의 동료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동료보다는 사실은 대중음악이 유행가가 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는 물론 변하기 마련입니다. 노래는 좋죠. 언제나. 또 춤도 언제나 좋습니다.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 물론 권장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죠. 마음이 즐겁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알고 보면은 된다 하면은 안 될 일도 되고, 안 된다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창조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